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세무공무원들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 그 주장은 근거를 갖춰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장하면 얼마든지 받아준다. 단지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찾아서 권리 주장해야 된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세금 면책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어떤 분들은 세금 면책이다. 그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금 면책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법률 용어에 없어. 없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하면서 야 이거 뭐라고 용어를 줘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산 면책 하니까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도 없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면책이라는 말을 갖다 쓴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세금 면책이라는 건요 별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가 내야 돼. 지금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니까 세금이 고지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건당 고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을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던 세금 고지라고 해서 여기서 독촉장을 기준해서 납부기 한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거나 10년이 경과되면 그 세금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압류 처분이나 교부 청구가 있다고 한다면 압류 같은 경우는 압류가 해제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해서 5년, 교부 청구는 교부 청구에 대한 그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5년, 이것이 지나야지 세금이 없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역발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교부 청구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교부 청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도 좀 줘, 나에게도 줘 라고 청구하는 거 이런 거겠죠. 부동산을 압류해서 부동산이 공매가 됐어요. 그럼 선순위권자가 공매를 진행하면 후순위권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로. 그럼 후순위권자 선순위한테 네가 만약 공매를 해서 그 돈을 가져가고 남는 돈이 있다면 나한테서 좀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게 교부 청구예요. 그러니까 교부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외적인 몇 가지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부동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파산이 진행됐을 때 그러면 파산 관제인한테 교부 청구해달라고 청구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압류가 된 날로부터 압류가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역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만약 압류가 정당하지 않으면요. 압류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 압류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잖아요. 자 2015년도 1월 1일에 세금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2020년 1월 1일이면 세금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법에 따르면. 근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중간에 압류 처분을 제일 많이 해요. 압류 처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압류가 만약 2019년도 1월 1일이 됐다면 1월 1일 했다가 12월 30일 만약 끝났다고 한다면 다시 2020년도부터 기산해서 5년이 되는 2025년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져요. 그 논리를 따지면. 자 그런데 저희는 뭐에 주안점을 뒀냐면 자 만약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가 해제된 날로부터 다시 5년이 되는 시효가 그만큼 중단된다는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압류가 적법하지 않으면요. 압류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압류라고 해서 시효가 중단했는데 압류가 적법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5년이 되는 2020년 1월이 되면 중간에 압류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니까 시효가 완전히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생각했어요. 아 그래? 야 이거 되겠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체납자에게 세무서에서 압류한 내용을 쭉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판이 압류가 개판이에요. 그럼 왜 개판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납세자가 뭔가를 알면은 세무서나 또는 지방세 담당자들한테 얘기했죠. 야, 너네 압류 똑바로 해. 내가 지켜볼 거야. 절차 똑바로 해. 라고 할 텐데 납세자가 일단 몰라요. 그리고 또 세무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들이 뭐 그동안 밥만 먹고 이것만 했는데 설마 이걸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정당한 압류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압류가 잘못됐더라 이거예요. 그럼 왜 잘못됐느냐? 왜 잘못됐냐? 이걸 한번 생각해. 왜? 세무서 직원들이 압류를 왜 잘못하느냐?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력집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집행권. 세법을 보면요. 자력집행권이 뭐냐면 스스로 다짜.
힘력자. 스스로 힘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받을 돈이 있어. 자, 이 사람이 안 갚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가서 마구잡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법에 의해서 해야 돼. 법에 의해서. 그러면 법원에다가 일단 이 사람 재산 어디 빠들기 전에 뭐 가처분 해놓고, 그 다음에 본화소송 들어가서 이기면, 그 다음에 압력이 추심명령 들어가서 강제집행하고 이러잖아요. 단점은 시간이 무지무지 걸린다는 얘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안 냈으니까 이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중간에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너네가 압류권 행사에 추심을 해라 라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게 자력집행권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력집행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전제는 법원에서 하고 있는 절차하고 똑같이 하라. 똑같이. 우리가 돈 일반 그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 돈을 받을 때 하는 행위나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라는 얘기. 똑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 똑같이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알아야죠. 근데 세무공무원 중에서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아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반대로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이 민법을 잘 알잖아요. 세법을 몰라요. 세법을. 그러니까 법무사님들이 이 일을 하자니 세법이 어떻게 돼 있고 세무관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세무사님들이 이걸 하려니까 어떻게 돼?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알아야지 압류 절차가 맞는지 틀린지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들은 그 교육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뭐야? 기존에 선배들이 했던 대로 답습하고 모르면 대충 물어봐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된지를 몰라요.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납세자 중에서 누가 한번 여기서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체납자인데 압류가 됐어. 근데 압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세무서 가가지고 압류 그 조서 띄워본 다음에 야 압류 잘못됐는데 고쳐줘 라고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 압류 내역을 쭉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본 거예요. 이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 내역 잘못됐네? 그럼 저희가 물어본 거예요. 세무서에서. 야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네 왜 이렇게 압류했어? 그럼 세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인정. 그럼 어떻게 되죠? 압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세금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금 면책이라는 건 무슨 세무공무원 상대에서 뭐 로비하고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산 조작하냐고. 우리 전산 조작이 아니라 그 게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게임도.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국세청을 상대로 전산 조작을 합니까? 그리고 전국에 세무서가 몇 개고 세무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 상대로 저희가 로비?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 그것이 그 세무 공무원들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그 위반을 바로잡는데 우리가 위법한 행위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요새 뭐 세금 면책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뭐 안 내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득실되는데 국세청장은 뭐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국세청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해요. 왜? 저희는 항상 뭐냐, 세무서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 하나 뭐냐, 세금을 내세워라고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만약 안 냈을 때 그걸 징수하는 징수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무서는. 그러면 우리는 부과는 정당하게 됐다 또는 됐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금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세금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거냐? 그럼 제일 먼저 징수권, 즉 압류 처분의 기타 처분이 정당하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했느냐, 그걸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예외적으로 부과가 정당하게 됐느냐, 이것도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우리 그 법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아실 거예요. 공소시효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뭐 10년이 했는데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마찬가지로 세법에 있어서 시효가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고지할 수 있는 고지 기간,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지 기간이 있고 고지한 이후에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세금을 고지하면 이것도 위법이에요. 고지 처분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징수권 행사를 일정한 기간 5년 내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세금이 또 없어지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시효와 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저희들한테 와서 그러죠. 내가 이거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어음을 받았는데 잘못돼가지고 구구절절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제가 어떻게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기장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옛날에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 세금이 이만큼 있는데 이 세금을 없애냐 없앨 수 없느냐 지금 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럼 핵심에 맞는 얘기만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옛날 얘기하다 보면 눈물만 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세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자체가 그런 위법적인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납세자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니네 말대로 세금이 없어졌다 쳐. 그런데 나중에 세금이 또 나오고 부활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런데 행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이기 때문에 한 번 처리된 거에 대한 재료를 하지 않아요. 없어지면 없어진 걸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게 되면 부활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근데 합법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세금은 절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시키는 거 그겁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이 다시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게 혹시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이걸 빌미해서 저한테 뭐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닐까? 그게 뭐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내면 나만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직원들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면 세금은 없어지는 걸 다 이렇게 세무사랑 과세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특별히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생각을 좀 바꿔주셔라. 바꿔주신다는 건 뭐냐면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다. 권리가. 그래서 세무공무원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세무공무원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 맞냐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80년대 90년대 생각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 그러냐면 법으로서 규정이 돼 있었어요. 법으로서 체납자 중에서 일부 소액 체납자들, 영세 사업자들에서는 세금을 삭감시켜주는, 탕감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다만 그 금액이 제한적일 뿐이지. 그래서 과거처럼 나는 뭐 죄인이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일단 걷어버리시고 그래서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덧붙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산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파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내가 지급할 능력이 안 돼요. 돈을 변제할 뭐 빌렸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럼 파산합니다. 파산. 자, 파산하고 요 세금하고 차이는 뭐냐? 세금은 공채로 합니다. 공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채권이고 파산 대상은 사채입니다. 사채. 개인과 관련된 그런 빚을 사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채라면 은행에서 빌린 돈, 개인적으로 빌린 돈, 아니면 뭐 보증채무랬다든지 이런 것이 사채가 되고 반대로 공채라는 것은 세금이 있고요. 과태료가 있고 의료보험이 있고 지방세가 있고 자 이걸 모아가지고 공채라고 표현합니다. 공익적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자 근데 파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채만 갖고 얘기합니다. 공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세금 못 이거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으니까 이거 너 파산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보니까 세금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막 따집니다. 왜 안 되는 게 따질 게 아니라 세금은 그 구성, 성격 자체 공채이기 때문에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채만 가지고 있었을 때 파산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사채는 분명히 갚았지만 공채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즉 사채에 대한 신용 회복은 됐지만 공채에 대한 신용 회복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완벽한 신용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사채와 공채가 전부 신용 회복이 돼야지만 완벽한 신용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은행에서 돈 빌려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세금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사채에 대해서는 차별하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물론 공채라는 것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사채보다는 우선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사채만 신용 회복을 해가지고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채를 그런 식으로 신용 회복을 시켜주는 것처럼 공채도 신용 회복을 시켜주면 두 개가 온전히 신용 회복이 돼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세금을 못 내서 장기간 5년, 10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고생을 하실 만큼 하신 분들 아니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요즘의 트렌드. 그래서 국세청에서 옛날에는 세금은 무조건 징수는 무조건이 무조건. 그런데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냐? 2000년대 이후부터. 그럼 뭐 때문에 바뀌었냐? IMF 때문에 바뀌었어요. IMF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 막 속출하고 경제를 뭐 나라로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생각한 게 뭡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앞으로는 모든 빚은 사채와 공채로 나누자. 그래서 일단 사채부터 정리를 하고 공채는 나중에 정리해서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자. 자, 이렇게 이반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사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채는 일단 법원에 있는 그 법무사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막 시킵니다. 자, 이 사람들 파산시켜. 막 가르치고 교재 주고 합니다. 그 법무사들 그 당시에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야,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이걸 탕감해 줘? 말 같은 소리 하라고 이랬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그게 일반화가 된 겁니다.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이. 너도 나서 빚 있는 사람들은 전부 법원에서 파산 신청해서 파산을 이제 파산자가 됐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런데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막 사채업자들이 이제 추심하는 게 또 난리가 됐어요. 사채업자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온 개념이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언제냐? 2005년에 나왔어요. 2005년도에 비록 빚이 있고 파산을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 먹고는 살게는 해주자 해서 나온 개념이 최저생계비 개념이 나왔고, 2002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 120만원에 120만원. 이때 120만원인 건 뭐냐면 은행에 있는 예금 플러스 우리 집에 모아놓은 짱박아놓은 현금 합해서 120만원까지 압류를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다시 권고를 합니다. 국세청에다가 야,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너네들도 국세징수법을 개정해라. 어떤 식으로? 임금 채권에 대해서 최소 먹고 살게 되는 120만원.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해서도 120만원. 자, 여기까지는 압류를 못해서 바꿔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징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2007년도 12월 30일 날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도 2008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시행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면책이라는 얘기, 세금 면책. 어떤 내용이냐? 지금 좀 말씀드렸듯이 예금은 120만원. 그 다음에 보험은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300만원. 나중에 이제 그 해지환급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임금채권 120만원. 요거는 압류를 못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2008년 1월 1일 전에는 돈이 없어도, 계좌에 돈이 없어도 압류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계좌에 돈이 없는데 이걸 압류하면 이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 최저생계비 개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개정된 걸 몰라요, 세무사님들이. 그런 다음에 2013년 2월 15일 날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185만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하고 굉장히 많은 개념이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 자, 2008년도 1월 1일 전에는 깡통 계좌할 때 압류하면 무조건 압류 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이후부터 무효가 됐다. 그리고 2020년도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 실익을 따지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실익. 그전에는 처음에 이 사람이 부동산에서 부동산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근저당이 덕지덕지도 걸려있고 뭐 돼 있어요. 이거 세무서에서 압류하면 가져가지도 못해. 가져가지도 못해. 그래서 갖다 붙여요. 왜? 감사과에서는 뭐라 하냐? 이렇게 이 사람 DB 조회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게 나왔는데 왜 압류를 안 해? 실익이 없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붙여. 압류를 다 붙였어요. 지금은 실익 없는 압류는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국세청이 하던 것이 세금을 징수하는 쪽으로 무조건 징수하는 쪽으로 했다면 최근의 세무행정은 무조건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징수하고 징수할 수 없는 경우는 징수하지 말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체납자야. 그럼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네가 압류하더니 뭐하니 징수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걸 어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맞네? 징수 안 할게. 얘들 압류할 때도 풀어줄게.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 중에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무서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 구청, 시청, 세정과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말로 뛰어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지만 상대방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받아준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받아줘요. 그게 국세징수법 18조 3항에 보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납세자에게 받아야 되는 세무 관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무 관행. 법에는 없지만 현재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사례를 모아가지고 주장하면 세무서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구구절절히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세무공무원들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 그 주장은 근거를 갖춰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장하면 얼마든지 받아준다. 단지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찾아서 권리 주장해야 된다. 이 말씀했어요.